자, 오늘은 우리 교재 282페이지가 되겠죠? 수동결산 쪽을 앞 시간에서 쭉 정리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괄호 4번에 현금 과부족의 정리. 네, 한번 내용을 보면요. 현금 과부족은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현금 잔액을 기준으로 장부를 일치시킬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며, 네,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게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 때는 표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 시까지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비익이나 삽손실 계정으로 대체시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그 현금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결산일 당일, 즉 12월 31일 날 현금 과부족이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현금 과부족 잡으면 안 돼요. 즉각 남았으면 자비익이요, 모자란 현금은 잡손실로 바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 당일날은 현금 과부족을 잡는 게 아니라 결산 당일날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지 말고 바로 자비익이면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비익. 잡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바로 대체한다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그 기중 현금 불일치의 결산 정리, 이거는 사례를 보면은 기중에 현금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기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12월 31일 날까지 현금 10,000원이 왜 많았는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결산일 날에는 이렇게 정리하라 이겁니다. 자, 현금 과부족 대변에 10,000원을 잡아놨는데 현금이 10,000원이 남아가지고 결산일까지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을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이것을 자비익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사례는 반대의 경우인데 역시 이것도 기중에 현금이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장부를 맞춰야 되니까 대변에다 현금 10,000원 부족하다 해서 출금한 걸로 대변에 현금 출금으로 잡아요. 차변에 무슨 비용인지 안 밝혀졌으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잡아놨는데 결산일까지 10,000원의 원인이 안 밝혀졌다. 그렇다면 현금 과부족 이번에는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그거를 잡손실로 기록한다. 네,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산일 당일 현금 불일치의 경우는 바로 그냥 자, 결산 당일 장부상 현금은 50,000원인데 실제 현금이 80,000원이래요. 그러면 장부를 80,000원을 증가시켜야죠. 예, 실제 현금 기준으로 장부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돈인지를 모르니까 바로 자비익 잡는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현금이 부족했을 때 바로 잡손실 잡고 대변의 현금. 네, 그래서 당일날은 이렇게 현금 과부족을 안 만들죠. 네, 남은 것은 자비익, 모자란 것은 바로 잡손실. 그리고 상대 개념값은 현금이 되는 거죠. 네. 이것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납세금의 정리. 자, 이 선납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선납세금인지 그동안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은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선납세금으로 분계하고, 네, 법인세 중간 애납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간에 이거 납부한 것, 그 다음에 은행에 정기 예금을 하면은 나중에 원금 찾을 때 만기 때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그러면 원천징수를 당한 금액이 있죠. 이런 것을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해 둡니다. 언제? 기중에. 그랬다가 결산 시에는 선납세금 자산을 감소시키고 차변의 비용인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계 내용을 보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죠. 대변의 선납세금 자산 감소.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네, 법인이 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네요. 그러면 회사는 그거를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한다는 거. 차변에 그거 기억하시고, 네, 법인세 중간에 납부하는 것도 자산 처리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게 선납세금이에요. 다음에 6번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네,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념 과목이죠.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기 차입금이었어요. 장기 차입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회계년도 결산일에 12월 31일 시점으로 판단해 보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시기가 1년 이내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자 여기 밑에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사례를 보시면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 50만 원이 이거의 상환기일이 내년이래요. 내년. 그러면 내년이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 그래서 비유동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예요. 이거는 부채 증가. 네. 부채 감소, 부채 증가. 부채 전체 금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비유동 부채는 감소하고 유동 부채가 증가하는 이러한 대체 분계를 해야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결산 수정 분계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결산 회계 처리에 그 수동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자동 결산 사항인데 너무 많이 설정돼 있어 가지고 환입시키는 건 자동으로 못 해요. 그건 이건 수동으로 해야 돼요.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환입이라는 대손 충당금을 환입해 주는가, 이런 경우입니다. 결산일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20만 원이고 대손 설정률이 1%라고 한다면 대손 예상액은 20만 원의 1%니까 2,000원이죠. 2,000원. 이것이 예상돼요. 그런데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0원으로 확인이 됐대요. 너무 많이 지금 있어요. 보충하려고 해야 되는데 보충하기는커녕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2,000원으로 맞춰주려면은 마이너스 1,000원을 해줘야 되죠. 이 마이너스 1,000원이 바로 대손 충당금 환입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차변의 대손 충당금 해서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차감 계정을 감소시켜주고 그것을 환입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 환입은 어디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판관비 있죠? 판매관리비. 판관비에서 마이너스 시켜줍니다.
판관비에서 마이너스 시켜준다. 대손상각비에서 마이너스 시켜주면 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회사의 경우는 결산 때 대손상각비가 안 나와요. 추가로 설정을 해야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 계정이 생기는데,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아예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이 판관비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판관비 총액에서 그 총액에서 요 환입액을 그냥 빼줍니다. 그래서 판관비의 부의 계정이다. 부라는 건 마이너스 계정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대손충당금 환입도 수동결산 사항이다. 자, 이제 수동결산의 마지막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냐면, 아까 위에서 외상매출금이라든가 매출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음이죠. 이것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자동결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냐면 미수금, 대여금 이런 거에 대한 대손이에요. 미수금, 대여금 이런 것은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안 하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기타 채권이라고 해요. 기타 채권. 그래서 기타 채권 중에는 차기 이후에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결산 시 대손 예상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거는 자동결산으로 안 하고 수동결산으로 입력해라 이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일에 대여금 잔액이 20만 원이고 대손 설정률이 1%로 예상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00원이죠? 1%가 지금 2,000원이 예상이 돼요. 결산 전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제로, 없대요. 그러면 2,000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죠. 그래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 2,000원. 이 대손 충당금 코드는 대여금 다음 코드를 쓰겠죠. 그리고 차변에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이게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우리가 기타 채권이라고 그래요.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계정과목 이름도 기타의 대손상각비. 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코드가 900번대예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한번 조회해 볼게요. 계정 과목 적용 등록에 가서 판매 관리비에 가서 대손상각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 여기로 지금 들어왔는데, 판매 관리비에 네, 대손상각비가 어딨냐? 그냥 컨트롤 F로 찾아야 되겠네. 네, 여기 있죠? 835번이죠? 835번. 네, 기타를 검색해 볼까요? 있나? 없죠? 네, 없어요. 그러면 기타에 가서 영업의 비용에 가가지고 컨트롤 F 기타. 네, 여기 보시다시피 기타의 대손 상각비 코드가 934번이죠. 네, 우리가 판매 관리비는 앞자리가 8자예요. 8자. 근데 앞자리가 9죠. 영업의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하고 그냥 대손 상각비는 이 비용의 위치가 달라요.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로 집계가 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다 하는 것이죠. 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전 스마트A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사의 회계 결산을 한다면 수동 결산에서 해야 될 사항은 이와 같이 8가지 사항이다.
이런 부분은 수동 결산으로 해라. 나머지는 뭐냐? 자동 결산으로 해결하라. 자동 결산이라는 것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다가 입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분계를 자동으로 해줘요. 해당 사항만 입력을 하면, 그러면 어떤 사항을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 결산 분계를 하는지,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제 이 자동 결산 분계가 일어납니다. 이걸 전표 추가라는 걸 누르면.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이와 같이 5가지입니다. 첫째,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왜 입력해 주느냐 하면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품 매출원가,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하고 당기 매입은 이미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입력해 주게 돼 있어요. 왜냐? 장부에 재고 있으니까 그냥 장부 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갖다 쓰면 안 됩니까? 우리가 결산할 때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별도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장부하고 실제 재고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감모 손실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실제 잔고를 입력하는 거예요. 실제 잔액을. 그래서 이건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해 가지고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이 돼요. 상품 매출 원가를 이런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산. 아까 말씀드린 대손 상각비. 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니까 딱 2개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한 거. 대손 예상액을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비의 계상.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이미 고정자산 등록해가지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까지 작업을 미리 해놨어요. 앞에 시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비 입력은 거기에 이제 감가상각비 반영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이거 자동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퇴직급여의 계상. 퇴직금 전입액에다가 퇴직급여를 입력해야 돼요. 지금 결산일 시점에 우리 직원이 전부 퇴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퇴직금 계산을 다 해요. 그것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에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인세를 입력을 합니다. 법인세를. 예. 자, 결산이 끝나기 전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오잖아요. 법인세 차감 전 이익까지 계산을 하면은 예상되는 법인세가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상되는 법인세를 입력을 해주는데 어떤 걸 빼고 입력하냐면 아까 수동 결산에서 선납세금 잡혀 있는 것을 결산 때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500만 원 빼고 입력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항목으로는 수동 분계하는 것보다 항목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원가 여기 나오죠?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런 전표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죠. 이게 이건 자산 감소죠. 대변의 상품은 이걸 자동으로 전표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대손 충당금 예상 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한 대손 상각비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받으름과 예상 매출금 두 개면은 대손 충당금이 두 개로 나오죠. 두 개로 나오고 대손 상각비는 하나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계상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표 기능 모음의 감가상각비 반영 이걸 누를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뭐 나올까요? 건물하고 차량하고 비품인가요? 이렇게 세 가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하나로 합계가 하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계상. 이건 이제 직원들의 퇴직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란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여기다 입력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전표 추가 누릅니다. 그러면 이처럼 차변이 퇴직급여,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용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이 전표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기 전입액에다 입력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빼가지고 입력해야 돼요.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그 중에서 결산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얼마인가 조회를 해가지고 그 잔액은 빼야 돼요. 왜냐하면 퇴직급여 전입액을 전입액이라 하는 것은 추가로 설정을 하는 것이지 그걸 더 잔액이 있는데 몽땅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잔액을 항상 빼줘요. 아까 여기서도 감가상각비 말고 여기 대손충당금에서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잔액이 있으면 여기 나오네요.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을 여기 빼주죠. 그래서 추가 설정액이라 하는 것은 잔액이 있는 건 빼고 추가로 설정할 것만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법인세 입력하는 거 여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법인세 추산액에서 기중에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기중에 납부한 법인세가 뭐예요? 선납세금 했던 거. 아까 그 선납세금 처리했다는 거 그거를 뺀 나머지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전표가 이런 전표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법인세, 대변에는 미지급 세금. 왜 미지급 세금이냐면 우리가 12월 31일 현재의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 법인세 비용을 12월 31일 날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납부는 지금 3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선납세금이 있는 경우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계. 아까 일반 수동결산에서 이거 나왔죠. 선납세금이 있는 경우는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수동결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이었죠. 이거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 뒤에 결산자료 입력의 법인세 계상란에는 추가 금액만 입력을 한다 이거죠. 여기 선납세금으로 했던 거 빼고 추가 계상액만 입력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해가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쭉 해봤는데
아마 그 머리에 남은 게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뒤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결산 분계를 문제를 많이 해결해 가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이 3일 패션의 결산 분계는 문제가 얼마 없어요. 5개만 냈으니까 우선 요 5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 1번 소모품 구입 때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수동분계 사항이죠. 2번은 재고조사 실시했다. 이거 자동분계. 고정자산 등록, 이것도 자동분계. 대손충당금 외상매출, 이것도 자동분계. 법인세 추산액, 이것도 자동분계. 근데 요거는 수동분계 할 것이 있는지 확인은 해야 돼요.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그래서 선납세금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왜 이걸 따지냐면은 이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산할 것 중에서 결산할 것을 쭉 나열해 놓고 자동 결산할 거는 뒤로 제껴놔요. 예, 그래서 지금 뒤로 제끼는 것이 이런 것은 뒤로 제끼는 겁니다. 네, 요것도 자동 결산 사항이지만 이거는 선납세금이 잔액이 있으면 그걸 수동 결산으로 먼저 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수행 1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있는지 조회해서 하고 없으면 4가지 사항 자동 결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수행 1번부터 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 현재 미사용액이 4만원이다. 이것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그럼 뭐야?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4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4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거를 일반전표에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다 같이 입력할까요?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에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거래처 적용 안 쓰겠습니다. 4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830번 써야 돼요. 4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용 처리한 회사가 미사용 소모품을 자산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비 비용에서 차감시켜.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요.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선납세금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결산일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조회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봐야 되냐면 선납세금은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 위만 확인해 보면 돼요. 없군요. 네. 주식회사 3일 패션은 법인세 중간 인합도 없었고 은행에서 원천징수 당한 것도 없었습니다. 네, 이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동결산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자동결산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자동결산 메뉴를 열어가지고 한꺼번에 쭉 입력하기 위해서 사전 계산이 필요한 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 2번은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원이다. 이거는 금액을 딱 정해줬으니까 사전 계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겠네요. 수행 3번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으로 이미 계산해놨어요. 이것도 할 필요 없네요. 이게 필요하군요.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고 그러니까 보충법이라는 것은 잔액이 있으면 잔액을 빼고 입력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를 계산한 다음에 잔액이 있는가 해서 외상매출금에 얼마를 충당하고 받으러움에 얼마를 충당할 건지 그걸 계산을 해봐야죠. 그래서 아까 열어놨던 합계잔액사항표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합계잔액사항표 12월 31일자에 외상매출금 보이시죠? 당좌자산에 잔액이 1%니까 여기 29,265,000인데 1%는 이렇게 되죠. 292,650이죠. 292,650 292,650원 이게 1%죠. 예, 계산기로 두들기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뒤에가 빵빵빵빵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그게 1%니까요. 자,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여기 82,000원이 있기 때문에 보충법이니까 빼기 82,000원. 예, 82,000원을 빼줘야 돼.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줘야 돼. 292,650 빼기 82000이다. 는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책에다 적어놔야 되겠죠. (210,650을)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으로 입력할 거다 하고 적어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 1%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빼는 거예요? 보충법에 아예 이렇게 빼라고. 보충법이라는 게 기설정된 건 빼야 이걸 빼고 설정을 해야 이만큼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를 만들어야 되니까 82,000원은 이미 있으니까 추가로 이것만 보충하면 이게 나오는 거지. 1%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잔액이 350이니까 1%는 35,000 35,000원입니다. 35,000원인데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24,000원이 있어요. 그럼 빼면 11,000원이네. 예. 그래서 11,000원을 또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받으러움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금액이 메모가 되면 돼요. 요거하고 요거를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그리고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으로 이 두 개가 추가 설정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메모해 놓으시면 되고, 네, 5번은 요거 300만 원 다 입력하면 됩니다. 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결산 재무제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결산자료 입력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여기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입력을 합니다. 1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매출액 해서 매출원가부터 판매관리비 순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위에서부터 보면요, 이 양식에서는 커서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은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엔터로 내려가 볼까요?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입력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어디서 입력하는 거냐? 이런 데서. 셀로 커서가 쏙 들어가죠? 이런 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결산 입력사항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괄호 10번에 있는 게 기말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예요. 입력을 해볼까요? 아까 2천만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20 플러스 엔터 치면은 저 위에 상품 매출원가 딱 계산이 됩니다. 자,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멈추냐면 일반 감가상각비. 근데 이 일반 감가상각비 제조 이거 제조예요. 제조원가 아니니까 우리는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어디서 멈춰요? 여기서 한번 여기요. 광고 선전비 밑에 퇴직급여 괄호 2번에 괄호 1은 반괄호 1은 급여 외, 반괄호 2는 퇴직급여. 괄호 열고 전입액. 밑에는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 요 위에 거는 퇴직급여 전입액입니다. 여기다 입니다. 자,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 퇴직급여는 안 알려졌나요? 예, 자료가 없네요. 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예. 그 연금 중에 우리가 그 퇴직연금 중에 확정 기여형이라는 그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감가상각비에 건물, 자동차, 비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준비해 놓은 작업을 하는데 저기 기능 모음에 가세요. 기능 모음을 눌러보시면 기타의 감가상각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력해놨던 건물, 차량 원방은 비품, 그래서 800번대 소개가 6,668,965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이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결산 반영 누르면 아까 그 자리에 이렇게 입력이 돼요. 예. 세 가지 딱 입력됐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합계는 6,688,965. 자, 그 밑에 내려와서 대손상각. 아까 책에다 메모했던 외상매출금 여기다 입력합니다.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210650. 받으러움 추가로 입력할 거 11 플러스 11,000원. 네,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이제 내려가면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쪽으로 넘어가는데 해당되는 게 없고요. 또 조세감면 특별법상의 건물, 차량에 대한 특별상각 해당되는 거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맨 밑에 법인세 계상이 나오죠. 예, 여기에 뭐를 입력하냐면 아까 우리 수행 5번에 있는 법인세 등 추산액 300만 원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법인세가 여기 300만 원으로 딱 저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당 칸에다 입력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이걸로 하게 돼요. 전표 추가라고 하는 이 단추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클릭해 보세요.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일반 전표에 한번 가서 12월 31일자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 전표가 넘어온 것들이 2번, 3번, 4번, 5번. 우리가 1번 전표는 소모품 자산 처리했던 그 수동 결산했던 전표이고 결차 결대로 해서 2번, 3번, 4번 전표, 5번 전표는 방금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전표입니다. 자,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먼저 2번. 자,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입니다. 적요에 상품 매출원가 대체요 이렇게 해놨죠. 4,350만 원. 그 전표의 대변이 뭐예요? 상품이죠. 상품. 적요 보세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 상품을 상품 매출원가로 결산 때 대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4,350만 원. 자,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이거 꼭 알아두세요. 예, NCS 평가 문제로 이거 냈습니다. 제가 기초상품 재고액도 알려주고 단기상품 매입액도 알려주고 기말상품 재고액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기록하시오 이 문제 낼 거예요. 그래서 요 분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적요의 이름은 이거 상품 매출원가 대체라는 적요. 자동 분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계를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결산 연습을 이렇게 할 때 이 분계가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 요 분계입니다. 자, 이 분계도 조금 전에 감가상각 누계액 203번은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은 차량 감가상각 누계액 213번은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자산별로 이 세 개로 대변에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으로 가죠. 그리고 차변의 비용은 하나.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죠. 하나로 6,688,965. 그러나 감누는 세 개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전표는 조금 전에 우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뺀 나머지만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전표 추가하니까 그 나머지 금액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됩니다. 둘둘하나 650. 자, 대변은 자산의 차감 계정 109번은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 21만 650원. 또 대변의 대손충당금 111번은 받으러움에 대한 차감 계정 11,000원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보면 이제 11,000원 21만 650원이 아니라 이것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하고 더해져 가지고 1%만큼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 금액이 아니에요. 1%로 바뀌었겠죠. 이거 추가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전표는 차변의 법인세 등 해서 비용 발생 300만원. 대변의 미지급세금 부채 증가 300만원. 결산자료 입력해서 넘어온 전표다. 그래서 이 전표가 자동으로 넘어왔지만 우리가 이 전표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회계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 가가지고요. 12월 31일자로 다시 한번 조회를 눌러보시면 몇 가지 변환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1% 처음에 계산했던 292,650으로 딱 맞춰져 있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아까는 11,000원이었지만 이제 1%인 35,000원으로 딱 맞춰져 있죠. 이 잔액의 1% 정확하게 딱 되어 있죠. 추가 설정액만 입력해서 전표를 추가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 누계액도 보시면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아까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375만 원 딱 잡혀 있고. 또 차량 운반금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아까는 없었어요. 근데 딱 잡혔고.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조금 전에 없었습니다. 네,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쪽으로 가서요. 감가상각비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없었어요. 여기 비용이 추가가 됐고요. 대손상각비도 처음에 없었어요. 여기 221 대손상각비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어품비를 보면은 다른 비용은 전부 다 차변에만 합격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대변에 합계가 있어요. 송어품비만. 아까 송어품비에서 4만 원을 결산수정분기에서 넣었었죠. 그게 빠지니까 처음에 6만 원이었는데 송어품비 4만 원을 대변에서 빼니까 당기의 손익계산서의 송어품비는 2만 원만 반영이 되는 거죠. 이 4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여기 자산으로 갔죠. 자산. 소모품. 여기 자산으로. 예, 여기. 예, 4만 원 여기 소모품 자산으로 갔죠? 예. 재고 자산 안에 들어갑니다. 4만 원.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예, 밑에 법인세. 처음에는 법인세 없었어요. 예, 법인세 반영됐죠. 차변의 비용과 세상대. 그다음 이것과 상대 계정이 미지급 세금이 있었죠. 미지급 세금은 부채니까 부채란에 잡혀 있겠죠. 예. 부채에 가보면 미지급 세금은 유동부채입니다. 유동부채에 300만 원 딱 잡혀 있죠. 미지급 세금이 왜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이렇게 많이 있었느냐? 미지급 세금은 법인세 결산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미지급 세금 뭐 언제도 썼습니까?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도 미지급 세금 썼죠? 그렇기 때문에 합계 금액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이미 납부할 거 다 납부했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요 300만 원은 법인세 미지급 세금 그것만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3일패션이라는 회사를 처음에 회사 등록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결산까지 다 마쳤네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